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허성훈입니다. 어제 우리 그 단톡방에서 이제 신청하는 그 명단을 이렇게 쭉 보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계속 인원이 이렇게 쭉 늘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짜릿했고요. 지금 오늘이 특히 경총과 이래 강의가 맞서가지고 거기에도 또 가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좀 많은 멤버들이 좀 빠지셨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이번 날을 원래 우리가 지난주였죠. 추석 때문에 한번 건너뛰기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한 주를 늦춰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뛰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경기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여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무엇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론하기가 문제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두rum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일단 칼럼 미래 오늘 두 개 보셨죠? 이 칼럼 하나는 아테네 제국은 어떻게 무너졌는가인데 이 아테네 제국의 그러니까 약 2,500년, 2,400 몇십 년 전의 아테네 제국의 모습이 현재 지금의 미국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의 다른 동맹국을 핍박해서 자기 나라의 경제와 어떤 전체적인 지지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모습은 미국 현재 트럼프의 정부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 제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 칼럼을 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좀 깨우치라는 뜻에서 제가 썼습니다.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3의 레일이라는 건데 제3의 레일은 우리가 철도 지하철이라는 데 보면 전기가 공급되는 철도에는 바퀴가 굴러가는 두 개의 레일 말고 옆에 레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레일은 전기를 공급하는 레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안을 건드려가지고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제3의 레일입니다.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3의 레일로 인정되어 왔던 여러 가지 명패들이 있었죠. 그것이 좀 고쳐지고 있긴 한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AI 시대입니다. 워낙 이 트렌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런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이 주제는 오늘 하고 나면은 이번에 하고 나면 또 지나고 나면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느낌이 전혀 온도가 다르죠.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고민한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전에 언젠가 한번 우리가 아래 소개해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게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태계 유황 선생님을 모신 곳이죠. 참 아름답죠. 이 가을에 지금보다 조금 더 뒤에 찍은 것 같은데 이 중간에 가면 여기가 있는 데가 정교당이라는 데입니다. 정교당이 그러니까 안동서원의 본관입니다. 이 본관의 옆에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고직사입니다. 이 고직사는 여기에 서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 가면은 곡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쌀 창고죠. 쉽게 말하면 곡간이 있는데 곡간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니까 이 곡간이 이렇게 곡간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곡간은 특별한 거는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밑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 학예사가 지나가게 불러가지고 이 구멍이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학예사가 지구멍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지가 덜락들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허 참 곡간에 지를 덜락들하고 구멍을 뚫어준다 하는 것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큽니까? 지금은 뭐 아주 작아도 되는데 지를 생각하면 그래 이 학예사 기하게 말합니다. 고양이도 덜락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곡간 집에 대체로 있었지 않습니까? 헛간이라고 하기도 그래 있었죠. 이 곡간에 보면은 옛날 우리 집도 아주 그 초가집이었고 그 헛간이 있었는데 곡간이 그 쌀도 쌓아두고 나락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그 때가 되면은 나락을 하나씩 가져 나가지고 그걸 찌어가지고 쌀로 가지고 하고 했었는데 나락을 많이 쌓아두고 하기 때문에 쥐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한 번은 우리 그 곡간 그 벽을 한번 허물어 보니까 곡간이 그 벽이 한정은 넘습니다. 벽 두께가. 그 안에 흙으로 이렇게 돌을 넣고 흙으로 가지고 쌓아놨는데 세상에 그 안에 지가 나락을 라든지 이걸 가지고 그 저장해 놓은 게 쌀이 몇 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집동도 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람이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그 닭모유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가 또 우리가 수십 년을 지내다 보니까 바닥에 온데 그 구멍을 지가 주구멍을 뚫어놓고 벽도 그렇고 천장도 말할 것도 없고 온데 구멍을 다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막아야 되는데 뚫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뚫어놓으니까 지가 굴로 뚫겠습니까? 안 뚫겠습니까? 그 벽이나 땅이 바닥이나 천장을 손상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곡간이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지역 고양이를 왜 들락거리겠습니까? 안에 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참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막에 세렝게티나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자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고 그 옆에 영양이 뛰어다니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자기가 할 만큼 적절하게 쥐를 잡아먹고 쥐는 자기가 먹을 만큼 적절히 먹고 자기 일족들이 좀 희생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참 곡간이 상하지 않고 그리고 곡식도 그렇게 크게 많이 손실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쥐를 들어오지 않게 막으면 막을수록 어떻습니까? 쥐는 더 많은 구멍을 뚫고 곡간은 상할 것이고 고양이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쥐를 더 잡지 못하고 곡식은 더 많이 상하고 손해보고 이 곡간 구멍을 뚫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변화는 우리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피해가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이 사슴이 뒤에 뒤에 집하고 차가 오는 걸 보고 따라납니다. 집사 오늘 뭔가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게 달려오니 크게 달려오니까 사정없이 도망을 가겠죠. 도망가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숨이 막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멈추죠. 그래서 돌아봅니다. 돌아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도망가지? 예, 그건 맞습니다. 일단은 그 하기 전에 뭘 합니까?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나를 쫓아와?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뭘 합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또 달아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철학입니다. 예, 철학입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많은 것에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죠. 놀라고 나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저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우리가 AI 시대가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일은 깜짝 놀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AI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으면서도 쓸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야,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그 자료를 정리해준단 말이지. 이것까지 고려했단 말인가. 그럼 이런 기가 막힌 말을. 이게 테크네를 넘어 아르케라 하는 말도 제가 이렇게 멋지게 지어냈을 것 같죠. AI 가르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칼럼을 썼는데 이걸 기가 막힌 타이틀을 한번 좀 멋지게 한번 만들어줘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안젤라 구라는 미국의 유명한 이 작가입니다. 이 양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품질,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숨을 얼마만큼 몇 번이나 쉬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숨을 몇 개 만드는 그 순간들로 평가된다. 숨을 몇 개 만드는 뭡니까? 깜짝 놀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상당히 그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 나른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일주일에 뭐 3-4일씩 골프 치고 어떤 친구는 태국에 가가지고 태국 한 달 살게 하는데 일주일에 뭐 골프를 열 몇 번을 쳤다는 둥 일주일에 열 몇 번 치는 게 무슨 뜻이 어떻게 치는지 아시죠? 하루에 2라운드씩 돌고 심지어는 3라운드씩도 돈다 그러면 또 한 번 먹으면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은 깜짝 놀랄 일이 옆에서 공갈로 말고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 이게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이거는 스스로가 찾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센시티비티,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다 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여기 다 오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핍박을 받아야 될 분들은 지금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아마 경총에 가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이로움 이겁니다. 이 경이로움 이 자체가 이 철학자의 담주리. 철학자는 항상 경이로워야 됩니다. 경이로움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이렇군 그렇네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건 경이로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는 AI에 대한 경이로움에 기초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시대의 현자라 할 수 있는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굉장히 이 시대 이만큼 이 양반이 통찰적이고도 폐부를 찌르는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그것도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참 드문데 제가 참 유발 하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이 십몇 년 전에 2015년도인가 13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는 호모 데우스를 나왔고 이 책을 하여튼 넥서스라는 책이 나왔고 이 사람이 책 나온 것마다 제가 아주 감동을 하는데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지구의 주인이 되었는가? 그 수많은 동물들 나타나고 사라지고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게 된 가장 원동 큰 힘은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화라든지 신이라든지 종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믿게 됨으로 해서 인류가 이런 막강한 힘이 커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신화 하나를 공유하게 되면 그 신화를 알고 있는 공유하는 모든 민족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하나로 모이게 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힘을 가지고 그 다른 세력에 저항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구 신화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달 민족이라는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천 년을 우리가 지탱하고 버텨올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많이 있죠. 돈, 법률, 이런 것도 다 그렇고 또 뭡니까? 인격, 철학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 변리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식재산권이죠. 무체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게 사피엔스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호모 데우스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도대체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 하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사피엔스가 과거의 역사면 이 호모 데우스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이 양반이 호모 데우스에서 딱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가장 기아, 질병, 전쟁을 극복했다 이거지 인류는. 그래 배고파 죽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질병도 많은 것이 나아졌고 전쟁도 아직도 있긴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도 극복을 했다. 그러면 인류는 그간 뭘 추구하느냐? 그게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불멸하니까 이렇게 우리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뒤에 이야기가 더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길어지고 있는 수명이 이제는 더 사실상 영구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체의 수명도 길어지긴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중한 가치는 뭡니까? 신체 말고도 있죠.
영혼이나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 마인드, 이 생각이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컴퓨터에 딱 저장을 해놓고 컴퓨터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면 영혼이 사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인드 업로딩이라서 생각을 갖다가 어디에 좀 올리는 거. 이걸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세대는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어떤 다음 세대라든지 이런 세대에서는 나는 그럼 내 생각은 전부 이제 컴퓨터에 넣어놨을까? 이제부터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 나라 생각하고 다 그렇게 인사하고 같이 잘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육신을 간다 하고 가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좀 약간 썰렁합니다. 불안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불멸. 그럼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면 항상 행복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요즘 저는 언젠가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빨이 안 아프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빨이 안 아프더라. 그럼 행복합니까? 안 하죠. 그 전날 이빨 아파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아픈 겁니다.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자체는 행복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신과 같은 존재. 신 같은 존재는 물론 불멸도 있겠고 행복도 있겠고 다 이런 게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성에 대해서 지금 이 신성이 신이 된다면 이게 데우스가 신입니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된 인간들이 그러면 인류 모두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양반이 한 이야기는 소수의 신성을 가진 인간, 호모 데우스가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쓸모없는 인간, 메시고 유슬리스 클래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기계가 다 일하고 일을 할 것도 없고 그러고 그것도 뭔가 자기 팔자를 바꾸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고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그 한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영화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2013년도에 나오고 맷 다이먼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시고도 잊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호모데우스 차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나온 영화인데 지구에는 인류가 너무 과잉으로 많은 데다가 그 환경도 나빠지고 엄청 지구는 사람이 살고 싶지 못된다. 그래가지고 돈과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은 지구를 벗어납니다. 지구의 궤도 밖에다가 큰 도시를 만듭니다. 그 도시가 엘리시움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엄청나게 환경과 모든 것을 천국같이 해놔놓고 거기 사람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디 병이 생기면은 기계에 들어가서 잠시 있으면 그 기계가 병을 딱 고쳐줘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맷 다이먼은 여기 지구에 살았었는데 이렇게 환경이 아주 가혹한 환경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이미 죽을 때가 다 되고 자기가 특별히 아는 꼭 여자애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엘리시움에 올라갑니다. 그래 거기로 근데 해 집어놓고 그래가지고 우주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시대는 그러면 저런 시대가 올 것인가 하는 건데 영화로 나오고 저렇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저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많은 인류가 흘러가는 과정에서의 많은 어떤 선택 경우의 수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말한 것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신과 같은 인간이 되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신과 같은 인간들이 될 분들이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지 뻔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뻔한 것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뭐겠습니까? 현재 온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변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호모 데우스가 될 것인가, 더 유설리스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에이, 나이가 내가 이제 뭐 70이 넘고 뭐 70이 됐는데 뭐 이제 뭐 이래서 하다 가지 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가 의외로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AI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챗GPT가 언제 나왔습니까? 23년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25년 10월 달입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올 때는 그 챗GPT를 많이 놀렸죠. 세종대왕이 뭐 노트북을 집어던진 사건 이런 거 물어보고 쓸데없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챗GPT 어떻습니까? 이제 이 챗GPT가 저 철학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그 팟캐스트를 올리는 우리 그 단톡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데 20분도 안 걸립니다. 챗GPT AI에게 플라톤이 말하는 영혼 3부설에 관해서 좀 정리해봐라. 그러니까 이성과 기계와 용기, 그 욕망, 이성과 기계와 욕망이고 이런 3부설이다. 해라. 이러면 이 자료를 한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정도의 자료를 다 만들어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촉촉촉촉 읽어보고 한눈에 읽어보고 괜찮네. 그럼 이걸 노트북 엘리버로 넘깁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어. 이런 팟캐스트가 싹 만드는데 한 5분 걸립니다. 그 팟캐스트 만들어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저는 뒤에 꽂고 출근합니다. 아침에. 아침에 그럼 저는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을 만드는데 20분, 듣는데 한 20분 이래가지고 다 뭐 완벽하게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해하고 하루를 저는 룰랄라 하고 즐겁게 하루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이 그렇게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이래 많이 있죠. 제가 직장생활을 한 데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됐는데 처음 직장생활에 처음 갈 때에도 일을 할 때 뭐 기한서를 제출할 때 기한서를 전부 손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먹지 돼가지고 다 그런 기억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그것도 막 글씨를 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4단까지 올라간다 이러면은 심사원이니까 그 얼마나 성성글을 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글자에 틀린 거, 토시 틀린 거 지적하고 뭐라고 이거 좀 그냥 너도를 좀 바꿔봐 뭐 이래 하면 아니면 또 그때 성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죠. 그럼 부르게 해가지고 다시 또 열심히 써가지고 또 통과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을 몇 번 겪다 보면 막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84년도에 우리 설계실에 있는 인원이 한 40명 이래 되는데 그 부서별로 과별로 컴퓨터를 한 대씩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혹시 쓸 사람 있나 하고 손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넵 하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쓴 그 PC가 지금 하드디스크도 없고 그러고 도수도 없었습니다. 명령을 넣고 이러는 거 없고 더욱더 뭡니까 그게 없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안 되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림으로 찍고 이러는 이것도 아니고 명령어를 전부 글자로 쳐넣어야 됐습니다. 전부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 베이직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뭐냐면 플라피 디스크 이런 것도 없고 오디오 레코드였어요. 오디오. 그걸 갖다 꽂아놓고 돌돌돌 돌아가면은 업로딩 되고 그걸 다 하고 나면 다시 저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더 프로세스도 없고 칩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계산하고 공학적인 계산. 제가 그걸 가지고 계산했던 게 오토바이가 옛날에 이렇게 사람이 앞에 한둘이 앉아 뭐 이렇게 앉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 서너 명 뒤에 자리 앉고 너네 명 태워가지고 저절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겁니다. 안 나가는 겁니다. 그게 왜 안 나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링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극좌표로 가지고 이걸 계산해내니까 그때 연구소장이라는 내가 그걸 가져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에이 설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컴퓨터 이거를 갖다가 우습게 본 거죠. 그래 그게
80년도 후반에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고 프로그램 그 워드 프로세서 뭐 보석글 뭐 하나워드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서를 쓸 수 있게 되니까 기한으로 손으로 쓰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근데 그까지도 혼자 쓰는 거였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됐죠. 근데 90년대 한 중반부터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벌써 PC 세상이 오고 그리고 인터넷 세상이 오고 인터넷이 와가지고 이 인터넷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놨죠. 그때 만들어진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전 세계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세상을 바꿔놨죠. 그때 우리가 그 당시에 쇼핑몰 이런 데 가가지고 세상에 옷을 갖다가 인터넷으로 주문한단다. 그럼 옷이 오면 아마존 보내고 다시 산다. 이런 걸 우리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우리 아침 그 젊은 사람들 보면 악사가 막 산중에 쌓여있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말이죠. 우리가 또 한 번 바꾸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이죠. 휴대폰이. 2008년도 이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바꿔놓을지 몰랐습니다. 전부 사람들을 지금 어제 제가 하도 등짝이 좀 안 좋아서 마사지 받았더니 등이 쭉 굽습니다. 좀 똑바로 어깨 좀 펴고 사세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해보니까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래 이 AI가 이제 지금까지의 이 파도보다도 훨씬 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게 이 AI 쓰나미입니다. 가히 쓰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쓰나미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어떤 변화보다도 더 강력하고 가장 우리를 경이롭게 만들고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놀라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랬죠. 그래서 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1964년도에 캐나다의 학자인데 이 양반이 매체가 곧 메시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매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매체는 뭡니까? 무언가의 정보를 실어 나누는 수단들이죠. 예를 TV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TV를 보면 그 드라마 내에 누가 이혼을 했는 만에 제가 또 남자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 뭡니까? 이혼한 젊은 여들까지 나와가지고 저 짝짓기 하고 이러는 것도 나오죠. 그래 그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보다도 TV의 출현 그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라는 겁니다. 매체가 전달하는 메시지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매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수익 가십니까? 와닿지 않으시죠? 예를 들면 우리 책이라는 게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책이라는 게 존재가 나와가지고 책 내용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가 책이 처음에는 주로 순서를 찍어낸 데 썼고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은 책 내용이 뭐냐보다도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책 그 자체 책이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습니까? TV가 나오는 TV의 드라마 이게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TV 자체가 세상을 바꾸고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자동차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루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매체는 우리 삶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매체의 영향은 개인적, 정치적, 경제적, 미적, 심리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깊이 스며들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존재할 수 없다. 매체가 곧 메시지다.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매체가 환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모든 매체는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신체의 역량의 확장이다. 그 자동차는 우리 발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하루에 일정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하루에 1000리를 갑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가거를 보러 가려면 서울까지 한양 1000리를 보름이고 한 달이고 걸어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때 도착합니다. 아침에 출발하면서 여기 점심장터에 놓고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다닐 수 있는 수단들도 있죠.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매스미디어라는 걸 하죠. 매스미디어는 매스라고 하는 것은 대중이라는 뜻이고
미디어라는 건 매체입니다. 그런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매스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매스가 생긴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책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책을 읽는 매스, 대중이 생긴 겁니다. 대중을 만들어낸 거죠. TV가 나왔기 때문에 TV를 보는 매스가 대중이 생기는 겁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매스를 확보하지 못하면 매스미디어가 안 되는 거죠. 나가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죠. 이 AI가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AI가 미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이 미디어가 이 AI가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디어가 어떤 미디어는 한번 나오게 되면 세상을 급격히 바꾸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영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모든 미디어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나릅니다. 이걸 갖다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모든 우리가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가치 중립적이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람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짱돌로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선택이 따른 것이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다. 가치 중립적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다 몰려들게 빠지게 만드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쓰기 나름이지. 그게 뭐 좋고 나쁜 거가 있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AI 자체도 지금 이 변화를 폭발적으로 볼 때, 폭발적인 성장을 볼 때, 인간을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낼 아주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만 많이 보신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크록, 메타 AI 뭐 다 있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챗GPT 당연히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이게 딥시커, 캔바, 노트북 LM 뭐 이런 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플렉시티 지금 이런 그 개별적인 기능들을 쓰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AI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합쳐져 가지고 복합적 이건 너무 다 훌륭하니까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이것만 한 곳이 하나 다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인간처럼 진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가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차를 운전해가고 이렇게 하는 모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걸 AGI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각각 이 많은 인공지능 회사들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주기사기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픈 AI가 처음에 좀 선발적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회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지금 한 이 상황을 저는 이 치킨 게임이라고 봅니다. AI는 무한질주를 하고 있죠. 원래 치킨 게임은 그 영화 두 대 보면 나오죠. 양쪽에 차 두 대가 딱 마주보고 큰 도로에서 미국 도로에서 딱 마주보고 있다가 달립니다. 이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거죠. 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부딪히면 죽죠. 그러면 겁 많은 놈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헤드를 꺾죠. 그걸 치킨이라고 합니다. 그 격제이라는 뜻이죠. 격제이 게임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달립니다. 이 영화는 이유 없는 반항의 이게 제임스 딘입니다. 그 이유 없는 반항의 제임스 딘이 이제 저 동네 이 불량배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 치킨 게임을 돌립니다. 이 차를 딱 훔쳐옵니다. 바다를 한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 둘이서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데 그래서 누가 먼저 브레이크를 잡고 아니면 문을 열고 뛰내리느냐 하는 것이 이제 먼저 뛰내리는 사람이 치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을 열고 나오려 해도 못 나와가지고 이 물에 그대로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치킨 게임은 지금까지 이 AI 투자와 이 AI의 경쟁이 설명하는데 이게 더 좋은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일대 마틴 슈빅 교수가 $1 경매 게임입니다. $1 옥션 경매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게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게임 이론이라는 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게임 이론이 참 재밌는 게 게임 이론은 당사자가 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결정과 내 결정 사이에서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뭔가 승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 딱 1달러 내놓고 두 사람에게 그 경매를 붙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1달러를 가지고 경매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보려면, 예를 들면 한 5센트다 이러면은 한 5센트 이익을 보겠죠? 그 9센트 그러면 10센트 이익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경쟁을 시키면 어떤 문제식이 있냐면, 한 사람이 만약에 5센트 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나는 55센트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55센트가 가져가는 겁니다. 더 많이 쓴 사람이. 근데 여기에 하나의 명점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부른 만큼 돈을 내놔야 된다 이런 게 겁니다. 이게 조건이 붙는 겁니다. 내가 50센트하고 상대방이 50센트 불러가지고 상대방이 낙찰됐는데 난 50센트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60센트 불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조건이죠. 7센트 부를 겁니다. 그럼 나는 8센트 부르고 상대방 9센트 부르고,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센트 내놓을 수는, 8센트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달러 불러야 되겠죠. 상대방은 그럼 1달러 하고 그러면 해쳤다 하고 자기는 9센트 내놓겠습니까? 1달러 10센트 하고 나오겠죠. 이게 세상에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243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1달러짜리가. 그럼 그 사람은, 이긴 사람은 240달러를 가져가겠지만,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한 200몇십 달러 내놨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AI의 이 경쟁, AI 투자 경쟁이 바로 이 1달러 옥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미국하고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이런 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군비 전쟁, 나라마다 한 국민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특히 그 회사들 기업들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긴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써가지고 패자의 저주라는 말도, 성장의 저주라는 말도 나오고, 요 같은 경우는 이득의 저주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21년도에 상한 클로드라는 그 서비스하고 있는 엔트로피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기업 가치가 지금 254조입니다. 불과 4년 만에 기업 가치가. 이 클로드라는 이거는 챗GPT하고 딱 그 경쟁이 되는데 굉장히 특히 글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두 남매가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린 겁니다. 오픈 AI에다가 나왔습니다. 그 일리아 수치케버라는 사람은 이 또 오픈 AI에 있을 때 샘 알트만을 쫓아낸 역할을 했다가 샘 알트만이 다시 돌아오자 자기가 이제 나왔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두음입니다. 그러니까 AI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AI의 이걸 함부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지금 한 게 뭐냐면 쉐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안전한 슈퍼 AI. 이거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작년 6월달에 창업했는데 기업 가치가 45조. 여러분 지금 LG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나오면서 LG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지? 하고 확인해 보니까 13조밖에 안 됩니다. 난 한 20조 되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주가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54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비하면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 회사는 올해 1월달에 창업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17조 원입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지 한 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오픈 AI에 있는 사람들 우르르 몰고 나와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현재 돈을 모아놓고 지금부터 뭘 할지를 고민하겠다 하는 같은 자세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왕이라는 친구가 올해 6월달에 메타에서 사람을 영입했는데, 이 친구 한 사람 영입하는데 20조 원 들었습니다. 20조 원. 상상케 하십니까? 이게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24살짜리를 또 올해 7월달에 또 영입하면서 2,50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이 친구가
회사에서는 1250만 불 줄 테니까 와라 하니까 안 되겠다. 안 올라 그러니까 두 배로 땅으로 그럼 두 배로 가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그 제선 황도, 엔비디아 제선 황도 로찬 상카르라는 친구를 여기 봤는데 돈을 9천만 불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 자기들이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떠나서 일단은 사람을 합해가지고 무조건 앞서가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들 무너진다. 이런 불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는 그 치킨 게임 딱 그거죠, 그죠? 원달러 옥션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AI에는 이 부모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는 낙관 논자고 부모는 비관 논자입니다. 한쪽은 AI가 우리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고 잘 될 것이다. 한쪽은 이 AI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부모 쪽에는 새 말통은 그리고 오픈 AI의 그 챗GPT를 나오는 오픈 AI의 CEO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확실하게 그 부모가 맞습니다. 생성 AI는 의료, 금융, 교육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산업을 혁신할 잠재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가지고 있죠. 지금도 이미 그런 그 잠재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제프리 힌턴 교수는 AI는 이거 위협이다. 인류의 존재적 위협이다. 존재론적 위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멸종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없앨 수 있다 하는 그런 위협을 말합니다. 이 친구는 오픈 AI의 대표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프리 힌턴 교수는 누구냐면은 지금의 AI를 만든 AI 대부입니다. 지금 AI가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이 AI를 많이 개발해 왔는데 계속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벽을 깨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머신러닝의 그 기초 이론을 완전히 해가지고 그 때문에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이 오픈 AI 대부가 이 AI가 사람을 망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양반은 구글에서도 엄청난 그 돈을 받고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AI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AI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AI의 통제를 부르짖는 선도사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동면의 양전입니다. 어느 한쪽은 밝고 어느 한쪽은 어둡습니다. 밝은 쪽을 보는 사람과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균형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AI 회사들은 전부 죽기 살기로 달려야만이 자기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남보다 먼저 앞서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면을 갖다 고려할 여지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어두운 면을 고려한 사람은 이걸 가면서 뒤에 가면서 바지 가랭이를 잡고 내려야 되는데 이런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그 세단을 타고 포르쉐를 타고 달리는 뒤를 자전거 타고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모 중에는 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알산드 왕 아까 이야기했죠. 20조 원 내려가지고 메타가 인수한 영입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28살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의 브레인칩이 나올 때까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일론 머스크의 뒤에 보면 뉴럴링크라고 되어 있죠. 이 회사가 그 사람의 머리에 칩을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 사람이 에다가 말도 못하고 눈밖에 보고 하는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칩을 200 몇십 개를 심어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에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죠. 현재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성공을 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뉴럴링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회사를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에 올리고 있다.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겁니다.
마인드를 업로딩한다. 그걸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이게 뉴럴링크가 생각하는 것이 어느 2, 3주 가게 되면 이럴 겁니다. 내 생각은 전부 이제 컴퓨터 들어가 있고 컴퓨터가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와 모든 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안드로이드 두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 보셨죠? 그 로봇이 지금 뭐 이제는 뭐 백플립도 하고 뭐 아주 이제 복싱도 하고 미국 중국에서는 복싱 대회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저걸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어다니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내하고 똑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 몸이 두 개가 됐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은 그거 하나 있으면 괜찮겠네. 내 대신한테 보내가지고 내 대신 강의하라고 나는 저기 좀 뒤에 졸고 있고 왜 그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것도 또 엄청난 사회적 문제. 그걸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면 열이고 아니면 100이고 1000이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또 전쟁 군사용으로만 또 개발됐다고요. 병사용. 끔찍한 미래가 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두모들이 겁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뭔 말이야? 브레인칩이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일론 머스크가 머리에 심어가지고, 사람의 머리에 이 칩을 심어가지고, 사람의 자기 인간의 뇌와 기계가, 그러니까 AI가 대화를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때 애를 낳겠죠. 왜 그러냐면 미리 나오면은 애가 뒤처질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친구 생각이 언젠가는 얼마나 남았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이 들리죠. 곧 그런 시대가 오겠다는 것 같이 들리죠. 참. 그러니까 제 친구 28살짜리가 그런 얘기했다면 이 친구가 뭐 한 10년을 온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뭔가 상당히 그런 비슷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지금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에서 제가 팟캐스트 만드는 그걸 만든 사이먼 또 구민회라는 담당자입니다. 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는 시대를 지났다. AI가 그냥 수단이다. 내가 어떻게 쓰긴 안 됩니다 하는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시대를 지났다. 가치가 이제는 내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도구는 수동적인 존재.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망치나 뭐 도끼나 이런 것들은 내가 들었다가 쓰거나 필요할 때 들어 쓰고 필요 없을 때 놓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AI가 협력자의 시대에 들어섰다. AI는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 인간의 능력을 예측하고 제한하며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바닥은 올려주고 천장도 올려준다 이겁니다. 바닥을 올려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의 기초를 올려주고 뛰어난 전문가에게는 천장을 높여줘가지고 더 많은 그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바닥 높이기는 어려운 작업을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천장 높이기는 전문가들이 전에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을 다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작년 노벨 화학상을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친구와 존 M. 점퍼라는 부류가 같이 받은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데미스 하사비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습니까?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2016년도 이세돌이가 바둑에서 알파고에게 깨지 않습니까? 4대1로 졌지 않습니까? 2016년도. 그때 바둑을 둔 AI가 뭐였습니까? 알파고였죠. 알파고를 만든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컴퓨터 과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화학을 제가 알겠으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노벨 화학을 받았습니다.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느냐? 인간이 이게 단백질 구조 예측을, 단백질 다양한 예측을 합니다. 인간이 화학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도 겨우 두세 개, 몇 개밖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게 한꺼번에 몇백 개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AI가. 그걸 하는데 AI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은 그 분야의 세계적 가장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최고의 전문가는 이제 누구라는 겁니까? AI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프리 힌든 교수가 다시 나오는데 지나는 그 지능의 관점에서 인류는 그저 하나의 경과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능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지금은 최고의 지능의 위치에 있지만 인간이 이렇게 이 위치에 올 때까지 우리보다 지능이 낮았던 많은 것들을 짓밟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그럼 인간도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혀가지고 다른 더 고도의 지능에 의해서 그 발표이고 하나의 남의 다른 인공지능이라는 더 고도의 지능에 의해 짓밟히고 그래서 그 계단이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적 위험이라는 것은 일반 멸종할 수 있는데 핵전쟁이 그렇고 아까 하사비스가 만든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이 그 단백질 구조를 발견해냈다면 그 기계가 만약에 그냥 좋은 생각에서 단백질 구조를 발견했지만 이게 마음만 좀 나쁘게 보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치명적인 독약, 바이러스, 어떤 인류를 멸종시킬 어떤 그런 물질, 이 충분히 가능한 장이죠. AI를 쓰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르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길가에 있는 돌이 누군가에게는 건축가에게는 굉장히 예술 작품을 아니면 조각으로 좋은 조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쓰는 사람이 누가 될지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소리가 좀 들리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그런 문명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어 영구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 이것도 무섭지만 우리가 그 헉슬리의 소설이나 이런 데처럼 1984나 조지 오웰의 1984 이런 것처럼 이 어떤 그 막강한 전제주의 그 권력자가 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1984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진리부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 1984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냐면 과거 역사를 좀 더 바꿉니다. 진리부는 과거 역사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나라가 오시아니아인가 그런데 이 나라가 A라는 나라와 죽여 싸우다가 다음 날에는 그 A가 우리 적국이다 이렇게 하다가 다음 날은 B라는 나라와 싸우면 적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가 이제는 우방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냐면 이 주인공은 그 시절에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다 바꿉니다. B가 지금까지 우방국처럼 역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1984 내용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태가 이 디스토피아 상태가 올 수 있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 지능이 아닌 그 상태의 그 느낌을 알려고 그러면 닭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닭을 왜 키웁니까? 닭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해서 키우지는 아니죠. 잡아먹으려 키우는 겁니다. 그 닭에게 매일 모이를 줍니다. 그럼 닭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주인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나 봐.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모레도 주고 매일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날이 좀 더워지고 봄날이 오고 이러니까 모가지를 딱 비틀고 딱 잡아먹습니다. 자, 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주인이 왜 내게 모이를 주는지 왜 내게 친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졌는지 무엇으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언제 나를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 얼마나 살줄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그 닭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난 그 존재가 그 슈퍼 AI가 있게 되면 우리는 닭의 입장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게 해주고 우리 시키더라고 우리를 도와주고 궁금한 거 질문하면 답해주고 애로사항도 이야기해주고 심지어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지도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 우리를 닭잡듯이 잡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의 AI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AI가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특정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 의식을 개발한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런 현재 요 사회와
AGI 사이에 지금 이제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그 범용 AI 내지는 일반 AI, 그 제너럴 AI는 이거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걸 여기까지도 우리가 강한 AI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슈퍼 AI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면 슈퍼 AI는 스스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AI가 스스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뉴스에 들어가고 뉴스 자료 보고 그 들어오는 모든 칼럼이나 모든 글들 이런 걸 다 읽어보고 그 언어 모델을 되게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좋아하더라. 이런 말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 하고 여러분 그 챗GPT를 시켜가지고 글을 써보게 하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학습하고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사상과 철학, 종교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때가 아마 되면 우리는 우리가 다그 신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리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시는. 이게 요 소리가 그냥 보입시다. 지금 데뷔한다고 그럽니다. AI 배웁니다. 좀 이제 공식적인 활동한다 그러는데 그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난리났죠. AI가 이제 영화 저런 데서 지금 이제 그 동영상 그 제작하는 그런 비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 영상을 만드는 거 보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영화가 곧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그 배우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하면은 그런 영화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시절에 이 사람들 배우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자기 나름의 다른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지금 AI가 얼마나 보편화되고 있는가 보면 제가 어디서 이스탄가 어디서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 자기가 올려놓는데 나는 오늘 한 남자가 코딩하는 걸 봤는데 커서도 없고 클로드도 없고 챗GPT도 없는 거. 그냥 앉아서 코드를 손으로 타이핑하고 있더라. 사이코패스 같았어. 이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불과 몇 년 전까지 해도 직접 코딩을 했어야 됩니다. 그 코딩을 이렇게 다 카피 A, 딜리트, B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걸 코딩을 지금 했는데 지금 그걸 코딩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왠지 원시인 같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뭔가 사회를 전혀 공감대가 없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다는 겁니다. 그래 벌써 짧은 기간 내에 AI를 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사자산업혁명에 관해서 강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아마 2035년도 정도가 되면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자율운전 AI가 운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을 하지 말라. 그럼 면허를 딴 자체가 불법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2035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옥거리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얘기했지만 미국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자율운전 택시를 타봤는데 너무 많이 편한 겁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그러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도 않고 라디오 시끄러운 쓸데없는 틀어놓고 공문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음악 잔잔하게 틀어주고 내가 음악 바꾸라고 그러면 음악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도 지금 이제 자기는 개발자니까 코딩을 직접 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사이코패스 같이 보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직업이라든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직업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직업,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중에 이게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창원 미협에서 이렇게 장진대 회장님과 함께 여러분 오셨는데 여러분들 오래 살아남으실 겁니다. 여기도 뭐 사라질 중에 법률부자 종사자 뭐 있는데 우리 변호사도 곧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 담당 변호사들이 요새 좀 애먹는 게 뭘 애먹느냐면 그 기업들이 와서 특허 출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데 뭘로 가져오냐면 챗GPT한테 물어본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들어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특허 출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을 애먹습니다. 그 때문에. 그래 지금 오히려 이제 그 AI가 성함수할수록 우리 전문직들은 더 힘들 경우가 오는 거죠. 그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변호사 자기 박탈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AI 챗GPT가 써준 대로 가지고 그 법원에 미서비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판례를 예를 들었는데 그 판례가 없었던 판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AI에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업은 많이 바뀌겠죠. 그 다음 문제가 이 또 파라소셜 문제입니다. 파라소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드라마나 영화나 이 유명인들이 자기와 무슨 정치적인 유대관계 교감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을 파라소셜이라고 하는데 이 AI나 이런 로봇과도 그런 관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원래 60년대 MIT에서 개발한 일라이자라는 일단 컴퓨터에서 사람들이 컴퓨터와 대화를 하면서 컴퓨터가 내 정서를 이걸 이해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라이자 효과는 지금 현재 가장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 어린 애들이 14살짜리 어린 애들이 미국에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호주나 이런 데서는 아예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AI를 학생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규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여러분 보시면 허라는 영화. 이 아주 유명한 영화죠. AI와 관련해서는. 이 주인공이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글이나 대표를 써주고 이렇게 하는 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게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AI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파트너를 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파트너를 소개해주는 그걸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게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사만다라는 여자를 소개받습니다. 이 조금 문제가 있죠. 네, 잘 들으십니까? 예. 사만다를 해가지고 굉장히 서로 정서적인 공감을 물론 육체적인 건 안 되겠지만 공감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벌써 또 의견 충돌도 하고 진짜 사람 연인과 마찬가지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는 동시에 8,316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중에서 641명과 사랑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그럼 이런 일이 있느냐? 지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난 뭐 그런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 미국이나 이태리 뭐 이런 데서는 그런 남녀 간의 어떤 애정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AI 사이트가 굉장히 서행을 하는데 미국에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여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리고 보면 레플리카라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이트인데 어떤 사람이 레플리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연인과 관계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 한 사람이 나도 들어가 보자 이래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레플리카 AI 관리자를 직접 사용해 보고서 사용자들이 감각이 빠져드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이게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데 저 사이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트 운영자가 AI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성능을 좀 높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와 연인을 맺었던 어떤 AI가 성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이런 말하면 이렇게 응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말하면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용자들이 옛날에 그녀를 돌려달라 라고 그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한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거는 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자살 유도도 하고 자살을 강조하는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던 14살짜리 소년이 그렇게 죽고 이래가지고 자살하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는 또 자살하려고 하는 우울증 그런 사람을 또 예방을 해주고 살려준 경우도 있고 그래도 사람이 또 이게 있다가 또 어느 날 프로그램이 그 개편되고 이러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상실감이 또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류는 다른 인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의 우리는 옛날의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인간을 만든다고 이 아까 이야기했던 맥루안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도구에 의해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도구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나 이걸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행동의 패턴도 바뀝니다. 더 많이 바뀐 건 뭡니까? 한 번씩은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와이프 전화번호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게 뭐였지 하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뭐 왔다 하다 보면 그게 생각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 이걸 하다가 AI가 바뀐 인간의 변화가 인지적 차원, 사회적 차원, 존재론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 약화되는 영향이 있고 강화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나 암기 중심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 빽빽하게 적고 외우고 영어 사전 그 한 페이지 다 외우고 나면 찢어서 삼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렇게 외우고 달달 외우고 해서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거의. 그러고 뭐 문장을 다 이래 이야기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뭐 필요한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첫음자만 가지고도 대화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사회 차원에서도 지식 독점자의 권위나 전통 이런 것들도 또 별도 약화되고 이제는 지식이 플랫화돼가지고 뭔 이야기 궁금해하면 바로 앉아 들어서 클릭을 해봐 이래 검색을 해봅니다. 에이 그 말 그게 아닌데 하고 이렇게 바로 팩트 체크가 들어가죠. 그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내용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챗GPT가 만든 거예요. 챗GPT 보고 이 AI 시대에 돼가면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겠는가를 한번 적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그걸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리더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좀 다 돼가니까 짧고 의견을 간단하게 하죠. 첫째, 일단 변화가 생깁니다. 변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여기는 겨울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쓴 작가가 그 다음 쓴 게 겨울나라의 앨리스인데 여기가 붉은 여왕이 나옵니다. 이 앨리스가 이 붉은 여왕이 앨리스를 데리고 죽기삼로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그래 앨리스가 왜 자꾸 이렇게 뛰어가느냐 좀 우리 좀 천천히 가게 했더니 이 붉은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달릴 수 있는 열심히 달려야 한다. 다른 데 가려면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서 있으면 뒤로 다 쳐지게 되고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맞춰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 그 전에 만들어놓은 부채가 있었죠. 두 가지 기업이 있다. 변화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 이 기업을 사람으로 바꾸면 똑같은 일이 될 겁니다. 이 이제 아주 전설적인 그 캐나다의 그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그 웨인 그레츠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퍽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퍽이 갈 곳으로 스케이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달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신 한 분이 나가면서 제가 변리사라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포항공대 나오는데 지금 변리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리사시험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제 친구들이나 이래서 아들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잘난 척 허풍을 많이 떠고 다니니까 변리사가 굉장히 괜찮은 직업인 줄 알고
의견을 변사시키고 오겠다고 이러한 저한테 보냅니다. 제가 저한테 이래 와가지고 한 100% 거의 아주 성률이 높습니다. 거의 100% 통일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지금 현재 퍽이 있는 곳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퍽이 갈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호사의 전문직은 이미 현재 있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 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수선 100% 놓친 수시다.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시대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AI가 내 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변화에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어떻게 행동은 안 되고 이래서 불안한 겁니다. 행동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 직접 나서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켄타우로스가 되자. 이 게리 카스파로프는 이 아주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입니다. 이 친구가 22살인가에 체스 챔피언이 돼가지고 최연소 체스 챔피언이 됐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그 기록 깨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AI에게 깨졌습니다. 그것도 언제냐? 1996년도입니다. 97년도입니다. 1997년도에 AI IBM의 딥블루라는 AI에 깨졌는데, 그러니까 바둑이 2016년도에 있으니까 19년 전에 바둑하고 체스의 난이도가 한 19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뭘 개발했냐면 켄타우로스 체스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켄타우로스는 뭐냐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체는 말이고 상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켄타우로스라고 한 것은 말과 같은 빠르고도 계산 능력이 좋고 이렇게 하는 AI를 함께 인간의 직관력과 이런 감성적이고도 창의적인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또 특별한 체스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켄타우로스 체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스 시대를 여는 거죠. 이 세대는 그래 딱 깨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둑을 딱 포기했었죠. 만약에 켄타우로스 바둑을 했다면 또 다른 세상이 만들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바둑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AI와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고 AI를 이용해서 바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미국의 미래학자도 이 케빈 켈리도 이 켄타우로스 체스가 굉장히 특별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연봉은 로봇 및 AI와의 협력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것은 대체가 아니라 협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켄타우로스와 함께하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켄타우로스는 지금 기계지능이 끝나는 시점에서 인간의 창의력이 시작된다. 기계는 영혼이 없다. 하지만 당신이 영혼을 쓰지 않으면 기계가 당신을 이긴다. 영혼을 써라. 기계는 계산을 하고 인간은 이해한다. 기계는 지시에 따르고 인간은 목적을 가진다. 기계는 객관성을, 인간은 열정을 가진다. 이렇게 게리 카스파로프가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켄타우로스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운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피할 수 있다면은 산에 올라가거나 자연인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샘 알트먼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이는 AI보다 똑똑하지는 못할 것이다. 똑똑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유능하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하게 될 것이다. 똑똑하다와 유능하다, 우리는 옛날에 똑똑하다를 유능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하다는 것은 많은 기억력이 좋고 지식을 많이 머리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지식을 많이 담고 있으면 많이 잘 쓸 수 있으니까 유능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서울법대 출신이나 회사 출신들이 나라를 많이 망쳐먹지 않습니까? 그래, 공부 잘하면 뭔가 다 잘할 것이다, 다 옳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똑똑하다는 것은 공부 잘한다 해서 유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부 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유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샘 알트먼이 근데 재밌는 것은
내 아이는 이라고 이야기했죠. 셰마트만이 동성애자입니다. 재작년인가 자기 동성애 애인하고 결혼했습니다. 남자끼리 결혼한 거죠. 근데 애가 몇씩 있을까요? 올해 6월달에 애를 낳았습니다.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올해 6월달에. 그래 애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AI가 인간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인간이 AI를 쓰지 않는 인간을 몰아낸다. 그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인가 아르키인가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 파벨 드로프라는 텔레그램 CEO입니다. 텔레그램 CEO가 자기 여기다가 젊은 사람 보고 메서 수학입니다. 그 전문에 수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직스 아니야. 물리학이야. 위드 메스. 수학과 함께 물리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6월달인가 5월달이 컸습니다. 그 다음 달, 한 달쯤 뒤에 이 젠선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강의하면서 좀 대학생들 상대로 그럼 당신이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뭘 전공하고 싶으냐 이런 물으니까 이 젠선황이 피직스,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AI 대가들이 그러고 지금 젠선황도 저는 전 세계 지금 최고의 그 기업 가치가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저런 사람들이 왜 기술을 배워라, 공학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잘 됐을까요? 그래서 이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게 원리를 이야기하는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우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걸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 테크닉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사람의 숙련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테크닉은 그냥 목적을 의미하는 숙련된 기량이나 기술이고 아르케는 세상 만물을 지탱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은 규칙을 모방하고 반복하는 뛰어나지만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원리를 창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AI나 테크닉에는 탁월하더라도 아르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을 하고 한 것은 전부 이 테크닉 때문입니다. 테크닉 덕분입니다. 제가 83년도에 여기 창원에 대기업에 들어와서 취직했을 때 그 뛰어난 인재들 보면 전국에서 각 학교에서 중학교 1, 2등 하는 사람들 뽑은 데가 부산기계공고라든지 금호공고라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학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공부를 하시고 뭘 시키냐면은 선반 기계 깎고 하는 현장에서 일 시키십니다. 3학년 되면 졸업을 하시고 아예 기업체 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현장에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왜 그랬겠습니까? 기술을 익히라, 기량을 익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깊이 있는 그 기술의 그 상위 엘리멘에 있는 원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아르케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테나 리더십 아카데미의 약자가 ALA인데 마지막 A가 이 아르케입니다. 원리라는 거죠. 이 뭡니까? 원리는 불변의 가치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변하지 않는 가치. 이 원리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우리 아리아입니다. 그렇죠? 네. 아리아. 그걸 탐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아르케를 익히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AI를 어떻게 능하고 인간은 왜를 분명합니다. 왜랍니다. 그래서 AI가 맡기고 인간은 아르케를 지켜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사고를 하라. 미래의 혁신은 세상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AI를 적수로 삼을 것인가 조수로 삼을 것인가. 이걸 제가 한번 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에 해당되는 것이 과학과 철학입니다. 과학은 세상의 만물의 원리라면 철학은 인간의 사고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테크닉보다는 이 철학,
철학이라는 영역의 부분에서 이 AR을 접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우리가 대표적인 걸 보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 노벨상이 이제 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 노벨상을 2번 받았죠. 노벨 평화상 하나, 노벨 문학상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세계 다른 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이 이만큼 많이 받았고, 424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대부분이 평화상이나 경제학상, 문학상 이런 걸 딱 제쳐놓고는 요것만 각 쪽만 본다면은 이거 뭐 잽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하나도 없죠.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하나도 없죠.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33회를 받았습니다. 12, 9, 7 이거 말고 과학의 그 기초과학이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해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생들을 학교를 보낼 때 물리학과, 화학과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좀 걱정하지 않습니까? 의대나 공대나 이런 데 가야 그래도 좀 많이 보이죠. 먹고 살기 필요하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시대에 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문직들이 공대 쪽에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이제는 기계가 다 대신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깜깜합니다. 아주 깜깜. 왜 깜깜하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이 기계가 일을 하니까. 그래 봤는데 군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그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쌓아있는 거 가져와가지고 뭐 조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기계가 움직입니다. 옛날에는 그다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공대나 공고나 이런 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나려갑니다. 파도가 몰려온 이 사람이 있다. 떠내려가는 사람과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은 뭘 무장하고 있는 거죠?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밑에 서핑 보도가 뭡니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파도가 몰려올 때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핑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게 됩니다. 파도에 밀려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이 아르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서핑 보드를 파도가 밀려올 때를 준비한 서핑 보드를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초육자 시세지만 반 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선도자입니다. 누가 말했냐면 이번에 대통령 8.1절 경축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에 옮겨놨습니다. 자, 이 유발 하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불쾌한 순간보다 즐거운 순간이 더 많은 상태가 아니다. 행복은 자신의 삶 전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지금 왜 이 말을 제가 마지막에 올렸겠습니까? AI 시대에 이런 인데 올수록 내보다도 더 뛰어난 지적인 능력과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이런 가진 이런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쟁자로 그거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그것을 조수로서서 여러분들이 말이 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선택이겠죠. 오늘 그걸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강의는 좀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고요.